여러분, 썸네일에서 금 vs 달러 크게 봤죠? 겉으로는 금이 이긴 화면이에요. 그런데 화면을 한 발만 빼면 달러 쪽에 4%대 금리판이 켜져 있어요. 이번에 금 리포트만 본 게 아니라 페이즈 의사록부터 자금 흐름표까지 원문 기준으로 몇 장을 뜯어봤어요. 금이 4,871달러까지 갔는데 왜 달러는 아직 안 죽었을까요?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데도 왜 계산서는 달러로 남아있을까요? 강한 자산과 강한 시스템은 같은 걸까요? 월드 골드 카운실이 금 가격을 말할 때 IMF와 미국 재무부표는 다른 쪽 숫자를 보여줘요. 오늘은 그 엇갈린 숫자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요. 금은 강해요. 이걸 부정하면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가격은 그냥 장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격은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선택한 결과예요. 금이 오른다는 건 누군가는 그 가격에서도 금을 샀다는 뜻이고 누군가는 이 정도 불안에는 보험료를 더 내도 된다고 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금은 별거 아니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금이 강하기 때문에 달러가 아직 버티는 이유를 더 정확히 봐야 해요. 상대가 약하면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상대가 강한데도 버티는 구조가 있다면 그 구조가 진짜 핵심이에요. 월드 골드 카운철 자료를 보면 2026년 4월 중순 기준으로 금은 온스당 4,871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연초 대비로는 11.5% 상승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조금 올랐다가 아니죠? 사람들이 금을 다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요. 금이 이렇게 올랐으면 달러가 약해진 거 아니야? 달러가 흔들리니까 금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생각.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금은 불안을 먹고 오르는 자산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해. 금이 오른다는 말과 달러가 끝났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금은 가격이에요. 불안과 기대가 가격으로 표현된 자산이에요. 그런데 달러는 가격 하나가 아니에요. 달러는 결제예요. 부채예요. 국채예요. 원유예요. 무역이에요. 마진콜이고 담보고 글로벌 유동성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금은 소유하는 자산이에요. 달러는 사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금은 금고 안에 넣어둘 수 있어요. 하지만 달러는 매일 장보위를 움직여요. 기업이 원자재를 결제할 때, 은행이 담보를 평가할 때, 투자자가 손실에 매울 현금을 찾을 때, 국가가 외환 보유액을 운용할 때, 달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연결망이 돼요. 그래서 금 가격만 보고 달러의 생사를 판단하면 가격과 시스템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금이 오른다고 해서 그 순간 달러 시스템이 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장면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금은 지금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무대의 전기를 아직 누가 켜고 있느냐? 여기서 달러가 나와요. 여러분, 무대 위 주인공은 금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공연장을 켜는 전기는 달러에서 나와요. 빛나는 것과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달라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열쇠예요. 금은 강해요. 하지만 달러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 차이를 정확히 보는 게 이번 장의 핵심이라고 봐요. 금은 불안의 온도를 보여줘요. 달러는 시장의 배관을 보여줘요. 온도가 올라간 건 맞아요. 하지만 배관이 아직 막힌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금이라는 온도계가 뜨겁게 올라간 장면이고 동시에 달러라는 배관이 아직 물을 흘려보내는 장면이에요. 둘 중 하나만 보면 그림이 너무 납작해집니다. 두 번째 숫자로 가볼게요. 달러가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 저는 금리라고 봐요. 금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세계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금리는 돈의 중력이에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통화를 들고 있을지, 어떤 자산을 담보로 인정할지 정하는 기본 힘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볼 때는 높다, 낮다만 보면 안 돼요. 이 금리가 누구에게 이자를 주고 누구에게 비용을 만들고 어떤 통화의 수요를 붙잡는지 봐야 해요. 미국 2년물 국채금리 4.79%, 미국 2년물 국채금리 3.79%, 기준금리 목표 범위 3.5에서 3.75%. 이 숫자들은 화려하지 않아요. 금값처럼 반짝이지도 않아요.
뉴스 헤드라인으로 보기엔 조금 딱딱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달러는 멋있어서 강한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달러는 이자를 주기 때문에 강해요. 달러 자산은 현금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강해요. 미국 국채는 전 세계가 가격을 매기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강해요. 여기서 그럼 이자만 높으면 무조건 달러가 강하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자가 높아도 신뢰가 없으면 돈은 도망가요. 이자가 높아도 시장이 얕으면 큰 돈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자가 높아도 필요할 때 팔 수 없으면 준비자산이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 국채 시장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수익률이 있고, 시장이 깊고, 위기 때도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아직 대체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금은 들고 있으면 금이에요. 반짝이고 희소하고 오랜 시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왔어요. 하지만 금은 이자를 주지 않아요. 반대로 달러 자산은요. 지금도 4% 안팎의 금리라는 심장박동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달러는 화려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달러는 매달 계산서를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4%대 금리는 달러의 심전도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높은 금리는 부담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높은 금리는 달러 자산을 붙잡아두는 힘이기도 해요. 전 세계 자금은 항상 질문해요. 어디에 두면 안전한가? 어디에 두면 이자를 받는가? 어디에 두면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에 달러 자산은 아직 너무 강한 답을 갖고 있어요. 특히 큰 기관 자금은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개인은 무섭다는 이유로 금을 살 수 있어. 하지만 연기금, 보험사, 중앙은행, 대형 펀드는 다른 질문을 해요. 수천억 달러를 어디에 넣을 수 있나? 하루 만에 사고 팔 수 있나? 위기 때 담보로 인정받나? 회계상 가격을 계속 확인할 수 있나? 이 질문에 금도 일부 답을 해요. 하지만 달러 자산은 여전히 더 넓은 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리라는 숫자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금값이 뉴스의 앞면이라면 금리는 달러 시스템의 심장박동이에요. 세 번째로 봐야 할 숫자는 실질금리예요. 미국 10년물 TLPS 실질금리 1.92%. 조금 어려운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물가를 감안하고도 남는 금리예요. 이 숫자가 높으면 금에게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명목금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자율이에요. 실질금리는 물가를 빼고도 남는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플러스라는 건 물가를 감안해도 달러 자산이 어느 정도 보상을 준다는 뜻이에요. 금에게는 이게 꽤 불편한 숫자예요. 금은 역사적으로 강한 신뢰를 갖고 있지만 매달 이자를 보내주지는 않아요. 반대로 달러 채권은 정치적 논란이 많고 부채 걱정도 있지만 계좌에는 이자가 들어와요. 시장은 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해요. 안심을 살 것인가? 현금 흐름을 받을 것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보험은 필요해요.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은 계산기를 듭니다. 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이 커질수록 금은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으면 금을 들고 있는 비용도 같이 커집니다. 월드 골드 카운셜은 3월 금 조정의 배경으로 디레버리징, 유동성 수요, 실질 금리와 달러 압력을 함께 언급했어요. 또 3월 초부터 24일까지 글로벌 금 ETF에서 순유출이 80톤 있었다고 정리했어요. 이건 중요한 장면이에요. 금이 강해도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지점이 중요해요. 강한 자산도 흔들립니다. 오히려 강한 자산일수록 급한 순간에 먼저 팔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동성이 없는 자산은 위기 때 가격이 있어도 거래가 막힙니다. 하지만 금은 팔립니다. 달러 자산도 팔립니다. 그래서 위기 초반에는 좋은 자산도 같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고 금이 약하다라고만 보면 절반만 보는 거예요. 동시에 달러가 끝났다라고 봐도 절반만 보는 거예요. 시장은 먼저 현금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안전자산을 고릅니다. 금이 보험이라면 보험은 위기 때 필요하지만 시장에 현금이 부족해지는 순간에는 팔 수 있는 것부터 팔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의 상승은 강함이면서 동시에 부담이에요. 여기서 달러의 자리가 다시 보여요. 달러는 이자를 줘요. 달러는 담보가 돼요. 달러는 결제가 돼요. 달러는 위기 때 필요한 현금의 언어예요.
금이 강해진 건 맞지만 달러가 약해졌다고 단순하게 말하기엔 숫자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번째 장면은 위기예요.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많은 분들이 금을 떠올립니다. 당연해요. 금은 오래된 안전자산이에요. 국가도, 기업도, 통화도 흔들릴 때 사람들은 금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조금 더 복잡해요. 페드 의사록에는 이런 흐름이 나와요. 중동 리스크가 커졌고 미국이 에너지 순수출국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며칠 동안 달러 심리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기 때 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위기 때 달러도 호출돼요. 여기서 우리는 위기의 종류를 나눠봐야 해요. 정치적 불안이 커질 때, 통화 신뢰가 흔들릴 때, 장기적으로 제재 리스크를 피하고 싶을 때, 금은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돼요. 하지만 단기 유동성 위기가 올 때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내일 결제해야 하는 돈이 무엇인가? 담보 부족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에너지 가격이 뛰면 어떤 통화가 필요한가? 달러 부채를 갚으려면 무엇을 확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대부분 달러 쪽으로 가요. 원유는 무엇으로 결제될까요? 글로벌 부채는 무엇으로 많이 표시될까요? 마진콜이 터질 때 사람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위기 때 현금이 필요하면 어떤 통화를 먼저 떠올릴까요? 여기서 달러가 나와요. 비상벨이 울리면 사람들은 금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뛰어나갈 때 손에 쥐는 건 결제 수단이에요. 위기 때 달러는 믿음이 아니라 필요가 돼요. 이 문장이 중요해요. 달러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달러는 필요의 문제예요. 그래서 위기 국면에서 금과 달러는 동시에 강해질 수 있어요. 금은 불안의 가격으로 오르고 달러는 유동성의 필요로 버텨요. 이 장면이 처음 보면 모순처럼 보여요? 안전자산이면 하나만 올라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 시장은 시험지가 하나가 아니에요. 금은 신뢰의 시험지를 봐요. 달러는 결제의 시험지를 봐요. 미국 국채는 담보의 시험지를 봐요. 원유는 공급 리스크의 시험지를 봐요. 한 위기 안에서도 여러 시험지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금이 오른다고 달러가 반드시 죽는 것도 아니고 달러가 강하다고 금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둘을 같은 선 위에 놓고 승패만 가르면 오히려 시장을 놓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숫자는 준비통화와 자금 흐름이에요. IMF COP 기준으로 2025년 3분기 달러 비중은 56.92%예요. 직전 분기 57.08%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발효, 달러 비중 낮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방향은 무시하면 안 돼요. 달러 비중은 예전보다 낮아지고 있고 세계는 조금씩 분산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달러에게 분명한 경고예요. 저도 이 부분을 가볍게 보지 않아요. 준비통화 비중은 하루짜리 차트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외환 보유 전략, 무역 결제 구조, 정치적 관계, 제재 경험, 장기 신뢰가 섞여서 천천히 움직이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내려간다는 건 세계가 달러만으로 충분한가를 묻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균형이 필요해요. 하지만 숫자의 방향과 숫자의 크기를 같이 봐야 해요. 56.92%. 이건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예요. 왕자가 낡았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왕자가 낡았다고 왕국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아요. 달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대체하기 어려워서 버텨요. 그리고 치오리 TIC 자료도 봐야 해요. 2026년 2월 총순 TIC 유입은 1,845억 달러였어요. 장기 미국 증권에 대한 외국인 순유입도 1,011억 달러였어요. 더 나눠보면 흥미로워요. 외국 공식 기관은 장기 미국 증권을 461억 달러 줄였어요. 하지만 외국 민간은 1,473억 달러 늘렸어요. 이 둘은 성격이 달라요. 공식 기관은 국가의 전략을 반영해요. 민간은 수익률과 유동성을 더 직접적으로 봐요. 공식 기관이 줄였다는 건 분산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봐야 해요. 하지만 민간이 크게 샀다는 건 시장이 아직 달러 자산의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쪽만 보면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공식 기관이 팔았다. 끝났다. 민간이 샀다. 아무 문제 없다. 둘 다 과해요. 정확히는 달러 시스템 안에서 균열과 수요가 동시에 존재해요. 이 숫자는 단순하지 않아요. 공식 기관의 움직임은 분명히 봐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민간 자금은 여전히 미국 장기 증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달러를 버린다는 그림도 틀렸고 아무 일도 없다는 그림도 틀렸어요. 정확히는 이거예요.
달러 시스템은 날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작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동하는 시스템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요. 특히 금융 시스템은 더 그래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불만을 갖는 것과 실제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새로운 결제망을 만들고, 새로운 담보 기준을 만들고, 새로운 준비자산 관행을 만들고, 전 세계 은행과 기업이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달러의 약점이 보인다고 해서 그 약점이 곧장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약점은 방향을 바꿔요. 하지만 시스템은 관성으로 버텨요.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금은 강해요. 이건 부정하면 안 돼요. 오늘 숫자들은 금의 힘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가격은 올랐고, 중앙은행의 관심은 커졌고, 불안은 더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금을 무시하는 결론은 틀려요. 하지만 저는 오늘 더 중요한 문장을 남기고 싶어요. 금은 불안을 가격으로 말하고 있고,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확대도 중요한 신호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금이 강하다는 사실과 달러가 끝났다는 결론은 달라요. 금은 보험 증서예요. 달러는 계산서예요. 불안할 때 보험료는 올라요. 하지만 세상은 아직 계산서로 굴러가요.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에요. 금값만 보면 세상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금리, 준비통화 비중, 자금 흐름, 위기 때의 유동성을 같이 보면 달러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국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의 승리라기보다 달러, 시스템의 생존력 테스트, 그리고 지금까지의 숫자는 말해요. 달러는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금은 지금 시장의 불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산이에요. 하지만 달러는 아직 그 불안한 시장이 움직일 때 쓰는 언어예요. 보험료가 오른다고 계산서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계산서가 남아있다고 보험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둘을 같이 봐야 시장이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이 더 오래 버틸까요? 아니면 달러 시스템이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빨간불 여기까지예요. 불 켜지기 전에 구독 눌러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